네, 한 세션별로 4개 기관이 15분씩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세션, 그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굿파머스 이렇게 이번 세션에 4개 기관이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상윤 사회가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국제협력 우수 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근무하는 이상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수 사례 박람회인데요. 저희 기관이 일단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기관이 뭐에 대한 잠깐만 소개하고 우수 사례 보여드리고 동영상 하나 보내고 그리고 아주 시간을 좀 많이 지체됐는데요. 제가 시간 좀 많이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단 소개고 공단은 1981년 11월에 설립된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훈병원하고 보훈요양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좀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보증거센터, 보훈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중앙보훈병원이라고 둔촌동에 있습니다. 둔촌동에 있는 서울중앙보훈병원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3,50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감염병 전담병원도 운영하고 국민안심병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양원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생계연수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6개 보훈요양원인데 올해 원주 보훈요양원이 생기고 조금 있다가 전주 보훈요양원이 생기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저희 공단이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국가용자 및 국민들한테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공단이 그렇게 작은 기관도 아니고 보훈병원도 하고 보훈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보훈요양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연속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기관으로서 여러 기관들한테 벤치마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기관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규모도 상당히 커서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2001년부터 우리 공단이 뭘 해야 되느냐, 해외 가서 뭘 해야 되느냐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나온 결론은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 국가유공자분들이 해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200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독립유공자 후손들인데요. 이 좀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자르신 분들도 좀 있고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장구를 좀 최천적 보장구를 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해서 총 491명한테 의족 보장구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잠깐 1927년 10월 31일 동아일보 임용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림 신민부 인문교육 실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자진 장군 그리고 김혁을 비롯한 신흥문학교 출신들은 민족을 위해서 1927년 북만주에 신창학교를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한 97년 정도 됐습니다. 신창학교는 현재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로 북만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는 민족이 후원이 살아서 넘치는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라는 말이 중국에 있는
소학교 중에 유일하게 한국어로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시면 저희 대한민국 아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시설은 조금 보면 좀 노후화된 시설 같은데 아이들 면만으로 보면 대한민국 아이하고 크게 다른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학교 화장실을 봤는데 이게 2016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학교의 화장실이 보통 화장실은 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은 실외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2016년, 1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상태가 이렇습니다. 위생시설이. 2000년도 후반에 이런 화장실이 과연 대한민국에도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미해성적이고 이래서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이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아이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실내하고 실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한겨울에 화장실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통로가 연결돼서 한겨울에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협력 사업은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로또 복권 사주실 겁니다. 로또 복권 사주시는 것이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영재의 집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강목 애국지사 손녀분의 사시던 집입니다. 작년까지 이랬습니다. 그 집을 다 부수고 새로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 4,300호라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신금수 어르신처럼 독립자 후손이 주거만큼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의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것을 보시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6년생이고요. 이름은 한광충입니다. 애초에 2004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얘가 완전히 창고였어요. 그때는 일을 한참 할 때라, 그때 이제 인건비는 내가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벽돌을 앞을 좀 이렇게 쌌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물이 벽 타고 졸졸졸 흘러내리다가 저 세숫개 갖다 놓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비 올 때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봬요.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 집 처음 왔을 때 집담한 집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놀랬고요. 처음에 어르신이 손수 젊으셨을 때 부록을 사다가 이렇게 집을 얼기설기 이제 지어놓으신 상태여서 저희가 내부로 들어가서 봤을 때 지붕이 비가 너무 많이 새서 실내로 지금 비가 막 누수가 심한 상태여서 도저히 안에서 생활을 못 하셔서 처음에 찾아뵀을 때 뒷곁에 있는 이 폐봉고차에 추우셔서 네 분께서 두 분이 이 안에서 이불을 덮고 지내고 계셨었습니다. 추우니까 그 차에서 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어른이 따뜻하고, 방 안에서 뭐 좀 하려고 이렇게 하면 밖에보다는 더 추웠다고나 할까요?
중점적으로 이제 이 집을 손을 봐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 지붕이라든지 이 벽체가 부실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바람들이 너무 심해서 뭐 보일러 시공이라든지 이 외벽 단열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전국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85만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한 가구가 약 4,100호 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고령이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좀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저희 조직적으로도 인적을 좀 더 자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찾아가서 개선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늦기 전에라도 빨리빨리 전국에 계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는 죄송한 마음이 우선 들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보답할 길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 말이 필요 있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게 지내셔야 돼요.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예.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좀 잠시라도 앉았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멋지게 되는 게 우리 큰따님의 그 전화 받고는 아빠 한번 나도 보고 싶네 그런 말까지 하대요. 예,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해림시, 중국 해림시에 있는 실험 소학교 화장실 상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나 해외 쪽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들을 보면 그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주거복지 사업이 해외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 여러 기관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올해 국내 주거복지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공공기관 협력사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유공자 그분들의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국가유공자분들이 또 해외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국가유공자의 자녀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의 이상윤 과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효정 부연구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개도국 식량 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온 이효정입니다. 앞서서는 실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연구기관이어서 실제 필드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이 이 국제협력 파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아니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연구를 오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개발도상국 식량 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업 정책 성과 확산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기관들에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카펙스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경제 및 농어촌 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개최 주관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농림 부분 정책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계획을 연구하고 농식품 정책, 복지 증진, 농촌 사회 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급 동향과 전망을 연구하고 농림업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와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농업 협력을 연구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연구원의 비전인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젠다 및 농정과제의 선제적인 발굴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업 지성, 집단 지성 이런 것을 통해서 경인사연 다른 연구원들과도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일단은 가장 큰 파트가 이제 연구 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 농산업 혁신, 환경자원, 농식품 시스템, 산림정책과 같은 연구부서가 있고 농업관측본부, 그다음에 FTA 이행지원센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그리고 농식품 정책 성과분석관리센터 이렇게 지원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연구원의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사업은 개도국 식량 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KSP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KSP를 농림업 분야에서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의 식량 안보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정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MDG에서 SD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경험이 어떻게 개발도상국과 맞닿아 있어서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농식품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개발도상국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오 이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개발도상국 파트너 그러니까 농업부나 아니면 관련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수요를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해내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주요 과업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기반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ODA 사업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까? 1년 내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업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의 이제 과제로는 정책 협의가 있습니다. 상대 국가 농업부죠. 농업부 담당자와 함께 문제를 진단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논의를 해갑니다. 사실은 올해는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가봤는데 통상적으로 한 3-4번 정도 현장에 가서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방문에 이렇게 계속 그 채워지게 되는 거죠. 내용들이 해서 공동 조사를 통해서 농업 정책을 컨설팅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기초 자료도 수집하면서 동시에 어떤 제안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공무원들 혹은 전문가들이 역량이 어떻게 강화돼야 할 것인가 해서 초청 연수도 하고, 특히 이 사업의 장점이 한 달에서 그 뭐 연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각각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농장이라든지 뭐 유통 물류 센터라든지 이렇게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중기 연수를 통해서 이들이 액션 플랜도 짜고 어떤 ODA 사업으로서 발굴하게 되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ODA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합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계속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채널이 있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커넥션이 매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카펙스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ODA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국내로 마지막에 이제 보통 1년에 한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결과를 공유를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과 공유를 하고, 이것이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냥 업로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연수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배우고 온 것을 나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이 향상됐다기보다는 이것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것이 대형 ODA 사업으로 발굴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펙스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3국가에서 4국가 정도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체계에 있어서 농촌진흥청과 어떻게 협력을 했는가, 농촌진흥청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들은 어떤 기능을 하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캄보디아에서는 어느 기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공동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저희가 이렇게 주로 그럼 대상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에서 중점 협력 대상 국가로 하는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계속 받죠. 농식품부 기존 커넥션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내외부 이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대상 국가가 선정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사례로, 우수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궁극적으로 카펙스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사업의 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모델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죠. 이제 동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에서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업이 수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실험실 단위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 그래서 농민이 필드에서 이 농업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실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게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농업 기술을 지도하는 것, 이것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잠비크의 농업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공동 조사를 하고 단기, 장기 연수를 하고 워크숍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는 길어야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사업 형성 조사를 통해서 뚝딱뚝딱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카펙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런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거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했다,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훈련을 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현지의 이제 모잠비크의 농업기술 보급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이때 카펙스에서 제공했던, 이렇게 도출해냈던 기초 자료가 이 마스터 플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카펙스가 운영이 되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농식품부 ODA 사업인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체계 강화 사업으로 실제 스케일업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성공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수, 공동 조사, 이런 결과물의 연구 보고서가 이 나라 핵심 정책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 네트워크가 없는 것에 다른 부처에서도 좀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지 네트워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인사연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좀 참여를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제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ODA 사업으로 스케일업을 했다, 이런 기능을 다른 연구기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연구원의 이효정 부연구원님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인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또 그걸 위해서 뒤에서 연구해 주시는 이런 기관의 중요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엄명철 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 종합개발 컨설팅 사업 홍수 방어를 위한 외해 방조제 건설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엄명철입니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1967년부터 협력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가 약 53년 정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 농업 개발 및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협력 사업을 했는데요. 총 30개국 이상, 그리고 약 150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새만금 방조제라든지, 그리고 아산 사교 방조제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했던 세계적인 방조제 건설 기술의 해외 수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홍수방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해안 종합 개발 사업 중에서 방조제 건설에 대한 기술 컨설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해안 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북부 해안 지역에 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이카의 대인도네시아 무상 원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사업비는 약 90억 원 정도, 92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4개 민간 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 총 4년간이고요. 당초 본 사업은 원래 2014년에 본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던 네덜란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5년경에 우리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의 성공적인 건설을 본 인도네시아 정부가 방조제 건설 분야에 대해서만은
한국 기술진들의 참여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방조제 경험이 있는 우리 업체들이 기술 지원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지역은 해안 저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큰 비만 오면 홍수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7년 이후에 발생한 홍수는 바닷물이 원류를 육지 쪽으로 원류하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닷물 원류는 자카르타 해안 지역의 지반이 계속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닷물을 막고 있던 해안 제방의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그림에서 지반 침하 현장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그림 모두 동일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의 홍수 그림이고요. 이거는 그 10년 후인 2017년의 홍수 그림입니다. 현재 이거는 2007년의 제방의 높이고요. 2007년에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 약 1.5m의 제방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방과 이 전체적인 육지가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다시 2017년에 다시 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다시 약 1m 정도의 제방을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게 지반이 침하할 때마다 이 제방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카르타 해안 지역은 해마다 5 내지 10cm씩 가라앉고 있어서 바닷물 원류에 의한 홍수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 침하는 자카르타 지역의 상수도 부족에 의한 1200만 자카르타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 침하가 이러한 비율로 계속된다면 향후 자카르타 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바닷물 조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반 침하에 의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 10여 년 전부터 자카르타 해안 지역에 방조제를 쌓는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제안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조제 기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과거 인도네시아를 오랫동안 식민 지배하였던 네덜란드들의 기술진들에 의해서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2014년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현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께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제 건설뿐만 아니라 해안 개발을 포괄하는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실행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당장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해안 제방을 보강하는 스테이지 A,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깥 바다 쪽에 외해 방조제를 쌓는 스테이지 B, 스테이지 C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B 지역인 자카르타 서쪽 지역은 동쪽 지역에 비해서 지반 침하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지역을 C 지역보다는 먼저 방조제를 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정부 간의 MOU를 체결하고 이러한 방조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조제 기술이 뛰어난 한국 측은 외해 방조제를 막는 스테이지 B에 기술 지원을 하게 되고, 네덜란드 기술진들은 기존의 방조제를 보강하는 스테이지 A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 측은 스테이지 B 사업에 대한 방조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조제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을 하고 방조제 건설에 따른 수질 개선 대책, 그리고 홍수 방지 대책,
그리고 방조제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까지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조제 건설 분야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총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조제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총 130회 이상의 미팅 및 워크숍 등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방조제는 홍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어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교통망 개선에 기여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총 6개의 방조제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총 6개의 방조제 설치 대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의 방조제 건설 아닌 개방형 방조제인 IFSP 2019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된 최저가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방조제 건설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자카르타 해안을 막는 전통적인 방조제 건설 방법으로는 하수 처리율이 극도로 낮은 자카르타 지역의 특성상 엄청난 수질 오염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2050년까지는 개방형 방조제로 운영을 하다가 하수 처리장이 완비가 돼서 수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2050년 이후에 폐쇄형 방조제로 전환을 한다는 방조제 건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념안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팀은 외해 방조제 설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계 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는데요. 방조제가 해안 제방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망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방된 구간을 통해서 수질 보존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박 통행, 발전소 냉각수, 그리고 망그로브 숲 보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조제 길이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총 21km가 되고요. 5개의 개방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개방 구간은 총 3.4km 구간이고요. 전체 방조제 21km의 약 17%에 해당하는 그 개방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개방 구간을 통해서 해수 유통이 현재와 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질 오염이라든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방 구간에는 이처럼 5개의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상부에는 방조제 도로가 설치가 돼서 6차선 도로가 설치가 될 겁니다. 다음 방조제 단면입니다. 방조제 단면은 새만금 단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다리꼴 단면이고요. 그 방조제 재료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방조제 바닥 폭은 약 170m 정도이고요. 높이는 약 17m로서 새만금 방조제의 약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해안의 연약 지반에 축조되는 관계로 바닥 폭 약 10m에 대해서는 그 기초 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도로는 6차선으로 건설될 계획이고요. 중앙의 4차선 도로는 유료 도로로 활용되고 양옆 2차선 도로는 일반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대 교량 1개소와 중소 교량 4개소를 계획을 했고 교량 하부 구간을 통해서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방조제 설치를 위해서 현재 그 자카르타 해안에 깔려 있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은 그 개방 구간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자카르타와 그 여러 국가를 잇고 있는 광 케이블 역시 그 방조제 건설을 위해서 교량이 있는 개방 구간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방조제 축조 후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방류구를 방조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조제 축조에
소요되는 사석과 모래는 약 12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 원거리 지역에서 선박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카르타 인근에는 기존의 섬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그 매립 개발 때문에 사석이라든지 그 모래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120k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 재료를 채취를 해서 선박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축제에 따른 수질 개선 대책입니다. 수질 개선 대책은 주로 하수 처리장을 계획대로 건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방형 방조제가 축소되는 그 2030년까지는 자카르타에 계획되어 있는 하수 처리장 약 절반 정도를 완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자카르타 지역의 모든 하수 처리를 완비를 해서 향후 폐쇄형 방조제로 전환 시 수질 오염 문제가 없게 할 계획입니다. 2050년 이전까지는 개방형 방조제로 운영이 됨으로써 그 개방형 방조제 개방 구간을 통해서 해수가 지금처럼 소통될 계획입니다. 방조제 공사비입니다. 현재 그 단계별로 공사비를 구분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설치되는 개방형 방조제에 소요되는 방조제 공사비는 약 4.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 수질 문제가 없을 경우에 폐쇄형으로 전환 시에 추가적으로 약 3.2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방조제 공사에 많은 그 비용들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방조제 노선을 따라서 4개 섬을 개발하게 됩니다. 매립 개발인데요. 총 1,300헥타르 정도 개발을 해서 이 매립 그 개발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함으로써 분양 수익금을 방조제 공사비에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개발지는 이주 및 주거단지라든지 관광 및 수산단지, 물류단지, 첨단 산업단지, 크루즈항 등으로 계획을 해서 주변 기존 개발지와 잘 조화를 이루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카르타 방조제는 새만금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그랬는데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의 국토 확장 그리고 농지 확보라든지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자카르타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홍수 방어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 자카르타 방조제는 새만금과 달리 개방형 방조제로 우선 축조를 했다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그 환경시설 이후에 배수 관문을 통한 그 폐쇄형 방조제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방조제 설치를 위한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타당성 조사는 올해 말에, 그러니까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조만간 그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될 계획이고요. 이러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개방형 방조제를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빠르면 2022년부터 이 방조제 공사 및 내부 개발에 대한 총 20조 원의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방조제 및 내부 개발 매립 분야의 세부 설계라든지 그리고 공사 시공, 감리 분야 등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엄명철 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 종합개발 컨설팅 사업 홍수 방어를 위한 외해 방조제 건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굿파머스 농립축산식품부의 산하단체죠. 굿파머스의 동용승 사무총장님께서 라오스 BNTN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양계 사업 관련한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굿파머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동용승입니다. 이렇게 큰 기관과 단체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저희 조그만 NGO 단체인 굿파머스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에서 농가 소득 증대 양계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 간단하게 저희 굿파머스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오스 지역의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됐고 또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사다모빈 굿파머스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비영리 사다모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식품수산부에 등록된 유일한 NGO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있는 빈곤층, 그리고 국내의 소외계층, 그리고 북한의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농축산 분야를 활용해서 이들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사실상 뭐 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만 농축산 분야를 지원하다 보면 다른 분야들도 필요한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 쪽에서는 농촌 소득진흥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촌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농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업 산업 발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그맣게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 그리고 농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거나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사업이라는 걸로 한반도 농생명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북한 농촌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종료 사업으로는 우간다와 부르키나파소 지역에서 종료한 사업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방글라데시,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미얀마 지역에 대한 사업도 전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략하게 굿파머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에서 농가소득 증대 양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우에도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지원을 받던 나라였죠. 그 지원을 받았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계란 하나가 어르신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겪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양계 사업을 통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착안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도농 간의 갈등이라든가 농촌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무작정 상경을 하면서 도농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역시 저개발 국가에도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접목시켰을 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 농가소득 증대 양계 사업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라오스 비엔티엔시, 라오스의 수도죠. 비엔티엔시 옆에 있는 백선마이 지역인데요. 여기는 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이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자본으로 가정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양계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많이들 얘기하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상 규모는 약 연 1억 정도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시행기관으로는 저희 사단법인 구파모스고 협력국에는 저희와 협력 파트너로 하고 있는 현지의 밀크포라우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국립대학교 농업학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고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수혜자의 숫자는 총 한 248명 정도로 잡고 있지만 이것을 가족 단위, 그다음 마을 단위로 한다면 훨씬 더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이 사업들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3개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의 3년에 걸쳐서 현지의 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성, 또 현지에서 수요하는 것들을 발굴을 하고 또 현지 농가대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이때 이제 이 농가대학에 있는 2명의 청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농가대 학생이었죠. 지금 졸업반에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3년 정도 직접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농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점들을 같이 찾아냈고 여기에 대한 기술 지도라든가 이것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각 농가들에 대한 기술 지도라든가 사양 지원을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년도 이 3년 동안의 인큐베이팅 작업을 거쳐서 1차 년도에는 가장 효율적인 가정 양계를 위한 기술 개발한 것을 적용하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개 농가들에게 축사를 지어주고 그 축사에다가 병아리죠. 닭 한 200수 정도를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계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차 년도에는 이것을 60개 가정으로 확대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 농가들을 마을 단위의 농가를 협동조합으로 결성을 하고 이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차 년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3차 년도에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금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통, 또 사업화, 양계와 연계된 사업화 부분까지 같이 연결하는 농가의 수익 구조의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생산자 조합을 결성하는 문제라든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영농 교육, 청년 농가 육성, 가정 양계 지원, 사료 및 품종 개발, 그리고 브랜딩 컨설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말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그만 마을에 작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진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마이에 있는 그 농가들과 같이 모여서 생산자 조합 합의식을 협약식을 지금 맺는 사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기 농가들을 선발을 할 때 이 농가들이 생산자 조합에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이 생산자 조합에 가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협약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현지 농가대학의 이 라오스 국립대 농대의 교수님들이시고 현지 NGO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동안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카이디라는 자체 브랜드의 달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브랜드는 좋은 달걀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 말로 굿 에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달걀이 현재 BNTN 슈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나오는 즉시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NTN 라오스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된 달걀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완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요처는 늘고 있는데 공급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 대상의 영농 교육을 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농업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대학 쪽에다가 자료를 농가 교육과 관련된 수의 방역이라든가 이 닭을 키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고 그 자료를 교수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농가들을 모아놓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저희는 의도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자 했는데 이게 라오스에서는 최초로 국제 온라인 세미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오스 현지에서는 주목을 받은 그런 세미나가 됐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영농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농가가 육성이 됐는데 여기 나온 요 두 분들이 바로 그 청년 농가의 주인공들인데요. 투니하고 올라야라는 이름, 이 올라야, 투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올해 이제 라오스 국립대 농가대의 졸업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보다도 훨씬 바쁜 친구들이에요. 각 농가들을 다니면서 언어 장벽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양 관리까지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직접 같이 한 2, 3년 동안 농가 라오스에 맞는 라오스 현지에 맞는 계사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라오스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은 축사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 농가들이 그냥 방사라고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집 주변에다가 닭을 놓고 키우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현지를 방문하고 또 농가들의 수요를 들은 다음에 현지에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필요할 것인가를 검토를 한 결과 토양의 오염도를 방지하고 또 온도를 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닭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온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단을 좀 올리고 거기에다 이제 이 각종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죄송합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러한 흙들이나 자양분들을 깔아놓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라오스 현지 농가형 계사를 만들어서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급된 농가 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농가들한테 양계 종란이죠. 종란에서 부화된 닭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뭐냐면 한국 토종닭 종란을 라오스 지역에 정식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한국 토종닭과 라오스 현지 토종닭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양계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각 농가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의 인증판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전부 다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상을 통해서 보낸 상태인데 아직 도착은 안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적응형 지원을 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마을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대학과 지역 주민 그리고 구파모스의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을 함으로써 현지 대학으로부터 나오는 신뢰성을 농민들과 같이 공유를 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